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하시고 그다음 독일 트리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이제 전개돼 나갈 건지라는 어떤 그런 저서에서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 공간의 현상화, 풍경 그리고 건축, 제4차 산업혁명, 하이브리드 패러다임 외 다수 여러 가지 아주 인기 많은 책들이 지금 저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번 보면 우리 강사님들 보면 항상 그런데 굉장히 앞선 트렌드에 계시는 분들이라 매번 강의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새롭게 듣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정관 교수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이거 강의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또 바로 식사만 하시고 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계속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아카데미 CEO 과정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정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죠. 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개인으로 영광이고요. 또 우리 주승 교수님 사실 인문학하는 사람이 특별히 정말 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잘 못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조금 좀 양심의 가책도 들고 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수용을 해가지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다시 우리가 당장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작년에 예상치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들끓고 그야말로 관광을 하고 이랬던 것이 갑자기 동시에 이렇게 텅 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부 집으로 도피한 것 같은데 사실 집으로 도피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는 디지털 세계로 도피해버렸죠. 그래서 요새 언택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언택트라는 용어보다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 이것이 이제 결국은 2016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사실 디지털 전환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죠. 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처음 시작된 거는 2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만만히 진행되다가 21세기에 딱 들어오면서 그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와 같이 저희 IT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서 이끌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분야는 지금 막 망가지고 있는데 IT 쪽은 엄청나게 수익이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급속화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실 지금 소미의 관심사죠.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 디지털 전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과연 그것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코로나,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코로나죠. 코로나가 인류의 미래가 될지 아니면 코로나의 원래 뜻이 왕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왕관을 쓰는 그런 찬란한 시대가 될지 이걸 좀 잘 판별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잘 판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미래의 비전이 뭔가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세기 후반부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한 논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바탕에 두고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나중 그 미래 비전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인간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초인간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과학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테크노 퓨처리즘이라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것이 가져오고 있는 성과도 놀랍죠. 심지어는 뭐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여러 가지를 접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IT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 같은 것이 소위 융합이 되면서 이루어내는 성과는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과학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상과학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AI 같은 것도 20세기 말까지는 어떻게 바둑을 AI가 이기냐,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심지어는 2016년 알파고하고 이 세들이 바둑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인공지능학자들이 다 인간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날 완전히 뒤집어버렸죠. 뭐 그럴 정도로 이 사실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건 지금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연구자들은 설령 자기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연구하면 지지부진해요. 뭐 우리 주승 교수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혼자 연구하면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게 네트워킹 돼서 이루어가는 그 융합 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한 2045년쯤이면 그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트랜스 휴먼, 나아가서는 포스트 휴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성능을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중에 뭐 전기자동차도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뇌과학하고 인공지능 같은 걸 융합을 시켜서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 시대가 오게 되면은 뇌에 직접 우리가 지식을 주입하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우리 뇌에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 뇌에 그 소위 말해서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다 등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지금 들으면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 장 보들리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19세기 사람들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SF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SF보다 지금 시대가 더 SF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2045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황당한 얘기 같지만 19세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전혀 상상 못했듯이 2045년 이후에 그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IT, BT, 그러니까 유전공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을 해서 특히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궁극에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이런 과학 기술로 인간의 성능을 계속 증강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신체 기관을 사실은 기술적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몸이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는 건데 이러한 그 유전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신체 기능을 계속 증강시키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완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완전히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설령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속성의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빨리 점점 빨리 가속화시킬수록 해결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쟁이 보면 바로 이 게임이잖아요. 누가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킬 것인가. 근데 미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더 빨리 갈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이번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그랬던 것인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국가 간의 패권 경쟁도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입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인간이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정말 그게 좋은 걸까? 네.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다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빨리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진짜로 좋은 것은 적절한 시간이 걸려서 숙성이 돼야 돼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숙성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대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한 사람은 조금 덜 알려졌는데 점점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 커즈와이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람.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은 MIT 인류 최초의 인공지능 연구소가 생겼는데 MIT 공대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대학 교수였지만 한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전자오르간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창 피아노 가면 전기 피아노 브랜드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영창 피아노 기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 사람 그 영창 피아노 브랜드 전기 피아노 브랜드가 커즈와이드.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 5, 6년 전부터 구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알파고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 사람이 다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미래가 바로 이겁니다. 영생.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 결함을 제거하고 영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것을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면 호모 이렇게 잘렸네요. 호모 데우스라고 합니다. 라틴어인데 신이 된 인간이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신과 인간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죽느냐 안 죽느냐입니다. 신은 안 죽는 거고 인간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얘기를 잘 받아가지고 최근에 베스트셀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유발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피엔스라는 책이 제일 처음에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역사학자니까 딴 얘기도 많이 썼지만 결국 이 사람 얘기를 각색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선구주자고 그래서 일명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기서 보시는 것같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래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꿈꾸는 아무튼 인간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속화시킬수록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최고 결함인 죽음까지 제거를 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의외로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나는 신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연설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과 이 스티브 잡스는 적어도 21세기 과학기술 혁신 문화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영웅들입니다. 아까 레이 커즈웰은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진짜 과학기술계에서 이 사람이 영웅으로 좀 추앙을 받습니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과학기술 혁신 문화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인간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레이 커즈웰의 경우는 최고 결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해버려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레이 커즈웰의 버금가는 발명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라고. 왜냐?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오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 말이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탠포드 대학 그때 저 연설인데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그 졸업식 연설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안 알려지고 딴 말만 알려졌습니다. 뭐냐면 그게 죽도록 야심 갖고 열심히 살아라 이 말만 우리한테 남겨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17살 때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이 말을 딱 깨달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부연 설정을 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냥 다 남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너 대학 왜 왔니? 그러면 남들 가니까 왔던 애들이 90%입니다. 그럼 너 이전공 왜 선택했니? 그러면 엄마가 했던 애들이 90%예요. 그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 어디 가려고 그러면 어디 취직하자고 얘기하는데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남들이 거기가 좋다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보면은 거의 남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 사는 데는 열심히 사는데 가다가 이상하게 위기를 만납니다. 남들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점점 자기 삶이 사회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죽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뭘 깨달을 때는 내 삶은 내가 인수해서 내 책임하에 끌고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을 대신해 줄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삶으로 되돌아오고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혁신에서 중요하냐 하면 혁신은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진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이 진리를 연구하는 건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철학 이론을 봤지만 살아보니까 결국 그렇더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 돼서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이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스티븐슨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그래도 최소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이 진짜 자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남들과 다른 혁신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인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사물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 사태와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혁신의 찬스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티브 허킹이에요. 사실 스티브 허킹은 보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고통입니다. 엉망진창의 몸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하도 열심히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기자가 와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일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죽음에 대한 깨달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게 아니라 이 삶을 최고의 차원으로 올려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달리 죽음과 강약이 다르죠. 더더 놀라운 것은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자 아닙니까? 물리학자는 모든 걸 물질로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물질의 입장에서 죽음은 그냥 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하나의 찬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최선의 상태로 올리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죽음에 관한 생각이 이 레이 커즈라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입장이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걸 더욱더 빨리 발전시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석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있죠. 한쪽에서는 어떤 것이 그래도 최고의 상태에 다루려면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이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하자는데 그게 뭐냐면 와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의 공학의 입장을 취하느냐 속성의 미학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파악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와인이라는 것을 하나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와인이라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와인이 뭐냐를 일단 정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와인을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14%의 알코올을 하면 붉은 색깔의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와인이 오로지 13%의 알코올을 하면 붉은 색깔의 액체라고 정의가 된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뻔하죠. 자, 그건 이런 화학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화학식이라면 이걸 생산하기 위한 솔루션은 이런 제조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과 같이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한다면 뭐 정말 한 시간에도 수백만 명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인에 대한 정의가 꼭 이렇게만 돼야 될까? 그렇지 않죠. 와인은 사실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신의 음료, 넥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성한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의 어떤 그 와인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의미 그걸 그대로 우리가 잘 계승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19세기에 낭만주의 시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와인은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시인들이 하는 그런 말은 참 황당한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와인을 그렇게 정의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 그걸 계승을 한다면 이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로서의 와인을 만드는 솔루션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와인이 만일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이라면 절대적으로 무슨 설비가 필요하냐면 1차적으로 하늘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없으면 그게 성립이 안 돼요. 하늘에서 일단 빗물이 내려요. 그리고 빗물이 시간이 걸려서 땅에 고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땅에 고여서 이런 와인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와인나무가 자라면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는 어떤 생산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와인밭에 살면서 이거를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꾸고 다듬는 과정이 상당히 잘못하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개발하냐면 그때 기술을 개발하죠. 자, 그래서 도구를 만들게 되는데 만약 그래서 와인을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솔루션이 찾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되 인간과 함께 이것을 다듬고 보듬으면서 와인을 결국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숙성의 과정을 필요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사는 거주지의 모습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 보면은 인간이 사는 장소는 사실은 이런 공장들이 사실은 되고요. 반면에 마이너 속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거주가 되죠. 실제로 이제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인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스마트 시티 갖고 굉장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속성의 공학의 입장을 취할 것이며 속성의 미학의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솔루션, 제의적 공정도를 달라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찾아갈까? 라고 할 때 최소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메인스트림입니다. 사실은.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미래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것이 지금 대세이긴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만일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편향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여전히 인간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가깝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가깝게 자신의 삶, 자신이 속한 가정, 자신이 속한 조직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격화된 게 언젠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말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 국토가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비쿼터스 시티, 유비쿼터스 빌리지, 유비쿼터스 아파트, 심지어는 어디 가니까 유비쿼터스 카메라까지 있던데 아무튼 그때가 전 국토가 지금 스마트처럼 난리였습니다. 사실 스마트라는 것은 이 모태가 유비쿼터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비쿼터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명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바로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1990년대에 21세기를 위한 컴퓨터라는 논문을 쓰면서 창안한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창안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갖고 사용하는 것. 이게 유비쿼터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을 보면 되게 의외의 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영어로 쓴 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논문을 그냥 인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유비쿼터스 컴퓨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좋은 테크놀로지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그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니라 포터블 컴퓨터입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터 이 사람이 정의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1990년대 당시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래의 컴퓨터예요. 이 미래의 컴퓨터를 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부르겠는데 그건 뭐냐?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기술은 뭐냐?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술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와 기술이 어떻게 관계가 있냐? 이걸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UX,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이 생각을 어디서 얻었냐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한테 얻어와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어떤 게 굉장히 어려운 책을 쓴다는데 그 중에 일부 그 생각하는 그 책의 일부에 도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망치가 목수한테 사용되면서 계속 눈에 띄면 그건 망치가 아니다. 망치가 목수한테 눈에 띌 때는 그 망치가 이 사람 손을 때렸을 때는 거예요. 진짜 좋은 도구는 사용될 때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행동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나 순조롭게 사용됨으로써 그것이 거의 의식이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구는 그렇게 디자인돼야 된다. 근데 컴퓨터를 그 당시 1990년대 컴퓨터는 어땠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처음 IBM PC 같은 것이 나와 저도 그때 컴퓨터를 처음 써봤는데 그때 그거 쓰려면 MS-DO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저 같은 문과생들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6개월씩 배우는데 걸렸어요. 근데 마크 와이즈는 그거는 좋은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을 제시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두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1990년대에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잘 일상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들이 필요하죠.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디바이스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구글 글래스고 하나는 아이패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글 글래스가 쓰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왔죠. 이게 2010년대에 나오면서 이걸 들고 나오면서 스티브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거는 인문학하고 테크놀로지가 교차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 라이벌들 아닙니까? 이쪽에서 니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럼 우리 진짜 좋은 거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구글 글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2012년에 이거 진짜 유비쿼터스를 진짜 완벽하게 시키는 도구가 발명됐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때 무슨 예측까지 있었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은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사용자에게. 왜? 첫째,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손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항상 구속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그걸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세상을 보면서 살고 싶은데 항상 이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선하고 기기를 보는 시선은 분열되어 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걸 저도 한번 느껴봤는데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어느 대학교에 갔더니 걸을 때는 앞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커다란 플래카드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화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해진 교수님한테 도대체 좀 당연한 얘기가 왜 써있냐 그랬더니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 보고 걷느라고 찾아보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걸을 때는 앞을 보고 걸으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쪽에도 그건 정말 이 도구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을 보는 시선하고 기기를 보는 시선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게 분열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손을 구속하지 말아야 돼. 자, 그런 거는 뭐 어디다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되냐? 안경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은 조그만 컴퓨터잖아요. 그 전화 안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안경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는 도구야. 그리고 안경을 통해서는 세상을 보는 것과 기기를 보는 것이 시선이 분열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실용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안경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었더니 모니터가 너무 작아져요.
야,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역시 구글 기술자들은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인 게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텍 기술이라는 거죠. 아이텍 기술은 뭐냐면은 지금 이건데요. 여기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아이텍 기술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게 프리즘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걸 받아가지고 정면으로 이 동공 앞으로 이렇게 쏴줍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즘을 달아가지고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동공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모니터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의 물체의 크기는 뭐에 달려있냐면 망막에, 우리 망막에 상이 얼마나 크게 맺히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외부에서 이제 예배 사물에 있으면 그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 카메라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동공 앞으로 쏴주면서 여기서 프레임을 달아가지고 동공 안으로 침투시키는데 그때 적당한 비율로 확대시킨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망막에 실제보다 크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훨씬 크게 보는 거죠, 세상.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2012년에 타임랜드 이런 데서 정말 최고의 제품이 탄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인간의 눈을 어떻게 봤냐면 카메라와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눈이 카메라와 똑같을까요? 카메라는 그냥 세상을 보이는 대로 찍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냐? 안 그렇죠, 인간은. 인간의 눈은 스스로 세상을 그려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굉장히 이게 능동적으로 세상을 그려가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이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구글 글래스가 카메라하고 눈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복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구글 글래스를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꾸 세상을 복사하기를 강요받아요. 눈으로.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구글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눈을 연구하는 그 학문의 출발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연구를 하면서 죽은 소의 눈을 연구해요. 살아있는 눈이 아니라 죽은 소의 눈. 죽은 소의 눈은 눈이 아니죠. 그건 그냥 물체입니다. 그냥 렌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고 세상을 복사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 카메라하고 이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1시간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꼴은 못 봅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눈이. 눈처럼 세상에 예민한 게 없어요. 정말 눈은 꼴을 못 봐요. 근데 이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고 그냥 세상을 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글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시간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쓴대요, 이거. 근데 문제는 한 4시간 지나면 눈이 완전히 동태눈이 된다. 완전히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실패한 게 된 건데. 반면에 이 아이패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패드는 맨날 실패한다고 IT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아이패드가 왜 이렇게 팔리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소위 사용자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 그때 그 어떤 기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체험이 일어나라는 걸 봤더니 사라지는 체험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쉬워진 그러한 그 노트북 같은 것만 해도 전부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서 명령들을 다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하려면 자꾸 컴퓨터를 거쳐야 된다는 게 의식이 됩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이 드냐면, 어떤 그 체험적인 착각이 드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사진을 만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사진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에 컴퓨터가 이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인간과 도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가 진짜 도구로서 잘 쓰이게 되면, 도구가 진짜 도구로 잘 디자인되려면 사용자가 그것이 의식이 안 되는.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이 디자인을 이게 바꾸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그러죠. 운영체제를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해서 성공시킨 것이 바로 그 애플이 어떤 혁신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패드 1에서는 도대체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와 기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비밀이었는데, 아이패드 2 나오면서 엄청나게 잘 팔린 다음에 애플이 아주 좀 야비하게 그 애플 매니아들만 알아들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UX 디자인이라고 하죠. 사용자 디자인을 한 거야. 라는 걸 알려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얇고 가볍고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술이 뒤로 물러서서 사라질 때 모든 것은 더 기쁘고 마법적이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기계와 인간, 도구와 인간의 관계가 진짜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이게 좋은 도구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애플이 인간을 잘 파악했다. 인간과 도구의 관계를 잘 파악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런데 애플이 아이패드 만든 스마트폰을 만들어 정말 그 마크 와이저가 꿈꾸었던 그런 미래를 이루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크 와이저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마크 와이저가 기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위한 컴퓨터, 그 논문을 쓰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유비쿼트 컴퓨팅. 그 한편으로는 조용한 기술, 뭐 사라지는 기술,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조용한 기술을 진짜 이루고 싶은 것은 우리를 집으로, 친근한 장소로 기환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친근한 장소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이 사용자하고 기기를 디자인하는 데서 성공했지만, 정말 그 마크 와이저가 이루고 싶었던 유비쿼스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었던 미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크 와이저가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그냥 성능 위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진짜 인간에게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유비쿼터스에서 지금 스마트 시대로 갔는데, 사실 이제 유비쿼터스를 더 발전시킨 게 스마트인데, 과연 마크 와이저가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과연 이뤘느냐? 그렇지 못하는데 의외의 사건이 터졌죠. 뭐냐면 바로 코로나 쇼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쇼크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물어봐야 될 것은 집이 뭐냐,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왜 일하는가? 인간은 왜 집을 필요로 하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과연 물체인가? 인간이 기계인가? 인간이 동물인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요즘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로봇가 아주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간은 혹시 기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요새 뭐 유전과학 같은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진화의 산물이니까 동물의 일종이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됐는데, 뭐 인간이 기계다, 인간이 물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부정할 수 있지만 인간이 동물이 아닐까에 대해서는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 구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일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구별해요. 인간이 일하는 게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양소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냐에 따라서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일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먼저 단만 말씀드린다면 동물은 그냥 생존한다고 그래요. 서바이브 한다고 그러죠. 그 동물이 서바이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동물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동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물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성취돼요. 그리고 이 환경을 떠나면 그 본능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죽어버리고. 그리고 동물은 우리가 서식한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은 본능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본능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 왜 사는가? 라는 문제를 스스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은 이상하게 살면서 그냥 살지 않고 꼭 삶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떠맡는다.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삶을 떠맡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능대로만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물질하면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그냥 누워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을 일으켜요. 왜? 왜 일으킵니까?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이 뭐냐?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건? 그거 아니죠. 거기 여러분들 사업하시니까 더 그러실 거예요. 뭔가 꿈이 있고 뭔가 고난이 있지만은 이루어야 될 게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비즈니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사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식하지 않고 거주한다. 이거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로 이거죠. 이 양하고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다 절벽을 기어오려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건 행동을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본능에 의해서 얘가 하는 거예요. 양은 죽어도 여기서 삽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사냥이 여기서 살면서 40%가 떨어지면 돼요. 근데 여기가 안 떠납니다. 왜? 거기를 떠나면 사냥은 더 죽어요. 여기가 이제 사냥이 사냥으로서 사는 최적의 환경이죠. 인간은 여기가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서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지 성취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 거기 와 가냐? 왜 가냐? 그랬더니 무식한 놈들은 모른다 그러죠. 안 가본 놈들은 모르. 갔다 오면 삶의 의미가 달라진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다른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제3자 입장은 똑같습니다. 어떤 고도로 가진 지형식물의 어떤 두 개의 생명체가 그냥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외톨이가 된 늑대가 발전기가 오면은 이런 언덕에 올라와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역시 외톨이가 된 암늑대가 이걸 듣고 여기 달라옵니다. 자, 그러는 본능적인 행동. 여기 올라가서 이 아래를 풍경을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 우리 힘들게 여기 올라가나요? 올라가서 이 아래를 보고 오면, 야, 내가 삶을 좀 쪼잔하게 살고 있구나.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꿈을 좀 크게 꾸어야 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하는 행동하고 동물이 하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인간은 사실은 삶의 의미를 위해서 하는 존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자살해버리죠.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우리나라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자살률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동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은 뭡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좋은 수명을 그냥 살고 갑니다. 근데 인간은 물질적으로 생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자기가 사는 의미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오래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제 지역이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코로나라는 거는 인간들이 만드는 병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죄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RNA이고 그 자체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도시의 삶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초밀집 상태. 자,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좀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좀 한번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크 와이전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은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이라는 작업의 적으로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 인간이 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풍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하여 그가 이해한 것을 건축이란 시로 지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주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TV에서 집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집은 그냥 몸담고 사는 공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막 굉장히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좋은 집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주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빅터 프랑클이라고 유태인 출신 신경생리학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이런 수용소에 갇혀요. 수용소에 가서 온갖 참혹한 걸 다 보고 나오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못 사는 거구나.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읽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놀라운 일이 많이 나와요. 끝까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는데 비실비실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도 거기서 너무 많은 정말 그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얻은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찾아 사는 존재다.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실험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생생한 삶의 체험으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을 이제 사업에 도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유럽에서 잘 나가는 컨설턴트입니다. 경영 자문해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입장에서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의미가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단순히 먹이를 구하고 목공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일이라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잃은 사람, 아무리 돈을 맞아도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번태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약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재벌 3사 중에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늘 지겹죠. 무의미해요. 지겹다는 건 당연히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어떻게 되냐? 그게 괴롭죠. 인간에서 제일 괴로운 질병이 뭐냐면 권태라는 질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비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일이라는 개념을 바꿈으로써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기업하시는 분들 좀 만나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종업원들 다루는 게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굉장히 고민하죠.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들이 삶이 여기서 보다 의미 있는 걸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돼? 그래야 생산성도 좋아지고 창의성도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하는 일은 깨달음의 근본 형식이죠. 세상을 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해야 깨닫는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세상을 유럽에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학자들입니다. 제가 항상 농담적으로 경영학자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사업하면 다 망한다. 왜 그러냐? 직접 참여해서 깨달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대개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거를 정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고 그거를 소중히 하고 정진시키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달인이 된다. 그래서 이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가 학자들이 이걸 잘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학자들과 이 직접 참여해서 깨달은 진리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웰빙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과 펑션, 작동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뭐 4차 산업 하면서 모든 걸 자동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로버티제이션, 모든 거 AI 집어넣고 스마트하고 로버티제이션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인간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로봇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AI는 인간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노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인간과 일이 잘못 관계를 맺으면 노역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노예들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해서 기술을 필요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근에 AI와 로봇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과 작동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일을 전부 작동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완전 자동화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과 펑션, 일과 작동을 혼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서는 이것으로 극복을 해서 이제 포버티제이션이라고 하죠. 역시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봇이나 AI는 그것이 보조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과 인간이 잘 관계를 맺어서 정말 일이 인간의 웰빙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 말씀 코봇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화라든지 현대 로보틱스도 지금 코봇 개발에 많이 몰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깔는 철학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독일에서 코봇을 만드니까 코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로 고려를 하면서 이게 디자인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집과 일이 인간의 실존적 활동,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해가는 활동이라면 앞으로 인간이 일하고 거주하는 도시는 어떻게 되죠?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지금 스마트 시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 팩토리로 만드는 게 아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온갖 그 자동화된 설비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 이거 뭐 자율자동차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자율자동차를 만들었나? 왜? 이유가 뭐냐? 무조건 자율자동차를, 자율자동차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왜? 자율자동차 인간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돼? 이거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까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 같이, 이 디바이스들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인간이 왜 도구를 사용하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직결되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혼돈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 시티 개념을 잘못 가지면 이런 식의 미래가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서울 같은 데 서울이 지금 뭐 집값 올라오고 난리니까 점점 아파트를 고층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한없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걸 지금 배달을 시켜서 살고 있는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드론에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가서 미래를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면은 정말 드론으로 모든 걸 배달시켜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럼 하루에
서울의 아파트에 드론이 도대체 몇 대가 날라올까? 하늘이 드론으로 꽉 차버릴 겁니다. 예. 이게 미래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미래죠. 근데 제가 농담식으로 원래 배달의 민족이 그런 뜻이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은 하늘을 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개천절을 우리가 기부하는 기념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민족입니다, 우리가. 근데 앞으로 미래의 배달의 민족은 하늘을 닫은 드론으로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찾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인간과 도구와 지구의 관계를 잘 고려를 해서 정말 그걸 디자인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작정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구글 글래스하고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너무나 탁월한데 인간에게는 환영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면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 소위 그 ESG라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게 미래의 기업의 모델이 될 것이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은 도태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시장 이익 극대화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장 이익을 얻는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앞서가는 데가 지금 SK가 최근에 이쪽에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시장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은 못 산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번에 바이든이 될 게 거의 확실하죠. 바이든이 막 더 그럴 겁니다. 바이든이 바로 자기가 취임하면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고 태양광 개발하고 뭐 전부 이쪽으로 투자한다고 2조 달러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면 안 되겠다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두적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삼성이 아니라 SK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SK는 뭐 대기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아주 기발하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지 모르지만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 가치하고 자본하고 기술이 만나가지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식을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이게 이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품 거래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또 하나의 경제 모델의 미래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델은 선형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원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까지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폐기물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그래가지고 뭐 환경이 어마어마한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져서 사실은 이 인수 공통 전염병 같은 것이 창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위 순환 경제라는 것이 2015년부터 유럽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 요새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폐기물에서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캐치프레이즈죠. 다만 우리가 스마트하지 못해가지고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근마켓이 나오면서 쓰고 버릴 걸 전부 쓰게 됐어요. 내가 버릴 거는 내가 폐기물로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고거래 직거래 마켓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지역 단위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지역을 망가뜨리는 기술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디지털 기술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전 세계 물건을 막 구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망가졌는데, 당근 마켓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폐기물에서 가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리사이클, 모든
제품이 순환을 하면서 끊임없이 재사용되는 이러한 시장을 만들었고요. 동시에 이것을 지역 위주로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망가졌던 지역사회가 다시 소생되는 이런 역전을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세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참 주목해 봐야 되겠다는 거. 이거 SK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 사람들과 별로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소셜 파이낸스,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 사회적 금융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 네덜란드에 있는 트리오더스 뱅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탐욕을 좀 줄이고 보다 우리가 환경에 투자하자. 네? 돈이 나간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놀라운 것이 이 뱅크의 성장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을 연구하는 거기서 분석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펀드가 투자를 하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핀테크를 그냥 핀테크가 아니라 소셜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가치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이게 미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여러 미래의 경제 예측 기관에서 보면 이러한 경제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시장 규모가 한 4,500조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노스햄튼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여기는 대학 전체가 그런 소셜 비즈니스 쪽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소셜 밸류를 만들면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그 기업은 도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여기가 진짜 미국의 아이비리그보다 이런 대학이 앞으로 많아집니다. 전주대학교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제가 우리 주석이 교수한테 경험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뭐냐? 모든 것의 자극을 알지만 어떠한 것의 가치도 모른다.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저도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진짜 그런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가치를 얘기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언젠가부터 가치를 잘 모르게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순환경제, 소위 말해서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좀 함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인데 우리가 미래를 많이 얘기했지만 미래를 우리가 현재 혁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혁신을 하겠어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 혁신될 때 혁신적인 미래가 다가온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현실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잘 선택해서 가면 좋은 흔적이 남을 거고 계속 저희 같은 사람들 아니면 후세가 이 길을 잘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안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질문 있으셨어요? 질문? 사실은 거의 1년을 가도 될 주제로 지금 강의를 들으셔서 저도 메모하던 것도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코멘트 정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첫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원 원장님이 너무 현실을 차다 지금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도 현실에 안 오는 게 많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원우님들은 어찌됐든 개인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니 어떤 공간이나 환경이나 어떤 집단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그 환경이나 공간이나 어떤 그런 직장의 어떤 그 가치나 어떤 뭐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모시는 우리 교수님 중에 인문학 강의 오늘은 굉장히 대단한 철학 강의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쉽게 많이 4차 산업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오늘 들었던 많은 것들 자료에 있는 말들을 좀 새겨가시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동관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그 과학이 그 주최사 SJ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승서입니다. 교수님의 말씀 듣고 정말 굉장히 감동을. 왜냐면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교수님한테 이건 제 바람입니다. 네. 현장에서 느꼈던 거, 정부가 어떤 뭐 시행한 정책, 또 학계나 산업계에서 앞서 나가지 않은 편의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그다음에 뭐 안전을 위해서 개발되는 이런 소재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자원순환, 재활용이라는 거 금방 말씀하셨고 리유즈도 되고 업사이클링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오히려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신기술 인증받고 신재료로 쓰이고 있고요. 또 업사이클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순환 해가지고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산자 책임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시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또 그걸 산업화해서 다시 본연의 소재로 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이제 결론적인 건 이제 서두가 드렸습니다만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정책이나 또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 잘못된 쪽으로 가서 오히려 환경을 더 망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우리 환경과 사회적 가치와 또 뭐 미래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을 염두하려면 이런 것이 항상 선행이 같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히 갈 것이다. 저는 교수님이 그걸 강의해주면 분명히 파급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람된 말씀. 아니, 그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게 사실 중요하죠. 사실 이런 이념보다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또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네.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